오늘은 광해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대 임금으로 15년간 재위했던 광해군은 뛰어난 정치적 역량과 현실적 판단력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반정으로 권좌에서 쫓겨나 조선 역사상 오직 둘뿐인 묘호를 받지 못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연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개혁군주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광해군의 출생부터 반정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따라가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575년 음력 4월 26일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훗날 광해군이라 불릴 아이였죠. 아버지는 조선의 14대 임금 선조였지만 어머니는 정비가 아닌 후궁 공빈 김씨였습니다. 당시 선조의 정비의인 왕후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9명의 후궁에게서 13명의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중 공빈 김씨가 낳은 임해군이 장남, 광해군이 차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장자인 임해군이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임해군의 성격이 사나워 결국 광해군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머니 공빈 김씨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빈은 광해군을 낳은 지 불과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은 광해군에게 모친에 대한 그리움은 평생을 지배하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혈성은 후에 그가 왕위에 올라 여러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궁이었던 공빈 김씨를 공성왕으로 격상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이 세자가 되는 과정에는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선조가 여러 왕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반찬 중에서 무엇이 으뜸이냐? 고 물었습니다. 광해군은 소금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소금이 아니면 온갖 맛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선조가 다시 너희들이 부족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고 묻자 광해군은 모친이 일찍 돌아가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에 감동한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광해군의 총명함과 학문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조선시대 군주 중 가장 총명한 임금 중 하나라는 평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광해군이 18살이 되던 해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불과 보름 만에 탕금대에서 신립장군이 참패하며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군의 서울 입성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오부승지 신자비 종묘사직의 미래와 민심 수습을 위해 왕세자를 책봉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선조가 광해군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그를 세워 세자로 삼고 싶다고 하자 신하들은 전폭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만 하루도 되지 않는 논의 과정으로 광해군은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책봉식도 없이 세자가 된 광해군은 다음날 새벽 경복궁을 나와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한양을 떠나 의주까지 피난하면서 권력의 중심이 국토의 서북쪽 끝으로 옮겨지자 한반도 전체가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이때 선조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분조, 즉 조정을 둘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에게 국왕의 권력을 나누어 주어 평안도와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등지를 다니며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을 모집하도록 한 것입니다. 1610년 광해군을 수행했던 유대조가 올린 상소문을 보면 광해군은 분조를 맡아 노수까지 할 정도로 고생했지만 한양 이북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조정이 여전히 굳건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이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친형 임해군은 함경도로 들어가 근왕병을 모으라는 선조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국경인의 반란 때 사로잡혀 척장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겨졌죠. 전란 중 송환 협상까지 하게 만든 임해군과 광해군의 활약은 자연스럽게 대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원병을 보냈지만 계속해서 일본과 화친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윤 11월 19일부터 좌의정 윤두수, 병조판서 이양복, 호조판서 한준, 공조판서 김명원 등이 소속된 무군사를 이끌고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병력 모집과 훈련, 군량 수집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595년 3월 27일 명의 황제가 보낸 칙서에서는 광해군에게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군무를 총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왕에게 보내야 할 황제의 칙서가 세자인 광해군 앞으로 되어 있었고 부왕의 실패를 만회하라는 말로 노골적으로 선조의 실정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임진왜란 동안 15번이나 선조는 광해군에게 양해하겠다는 말을 꺼냈는데 이는 이런 압박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1606년 선조가 새롭게 정비를 얻은 임모광우가 영창대군을 낳았습니다. 선조가 얻은 첫 번째 적자였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한 것이죠. 실제로 당시 영의정 유영경은 영창대군 탄생 이후 광해군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1607년 선조가 병석에 누워 회복이 어려워 보이자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고 섭정하도록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영경이 이에 반발했고 광해군의 섭정을 지시한 선조의 비만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608년 초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살림이자 의병장인 정인홍이 이러다가는 어진 아들 영창대군을 두고도 장차 보호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험한 말까지 하며 유영경을 처단하고 광해군에게 양위하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정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상소였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도리어 상소를 계기로 사직을 청한 유영경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정인홍과 그와 입장을 같이 하던 이첨, 이경전 등에게는 귀양명령이 내려졌죠. 정인홍의 상소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2월 1일 선조가 병세 악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해군에게 남긴 유언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내가 있을 때처럼 하고 참소하는 자가 있어도 삼가듣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된 임모광우도 선조가 승하한 다음 날인 2월 2일 광해군을 새 군주로 즉위시켜 주었습니다. 선조에게 광해군을 지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귀향길에 올랐던 정인홍과 이첨 등은 하루아침에 광해군 즉위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대북파가 강력한 권력을 쥐었지만 광해군으로서는 왕권의 기반이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엇보다 전국의 안정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당파를 불문하고 인재를 등용하려 했습니다. 남인 이원익이 영의정에 올랐고 이항복과 이덕형에게 비변사를 이끌게 함으로써 국방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광해군의 신임을 바탕으로 서인과 남인의 소장파인 이기, 김유, 정경세 등도 조정 내부에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당파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었기에 전국은 안정되었고 국가 기반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방책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606년 5월 경기도 지역에서 시행된 대동법이었습니다. 시행 초기 널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법이라고 불린 대동법의 시행으로 백성들은 과도한 곡물 납부의 짐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광해군 정권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동의보감 1613년과 동국 신속상 강행실도 1617년가 간행되었습니다. 이후 최고의 의서로 추앙받은 동의보감이 간행됨으로써 백성들은 더 이상 비싼 중국산 약재가 아닌 조선의 약재로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국 신속상 강행실도는 임진왜란 중 부모에 효도하고 여성으로서 절개를 지키고 국가에 충성하기 위하여 죽은 수백 명의 백성들에게 정무 조치를 해준 것을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전란 동안 의롭게 죽은 이들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갖고 상을 내려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립정권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10년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 이현적, 이왕 등 5현인의 위패를 문무에 모시도록 한 것에 대해 정인홍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조식이 빠진 데다가 스승의 사상을 도가에 가깝다고 평가절하한 이왕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를 회태변척이라 하는데 이를 계기로 남인과 서인까지도 정인홍을 공격했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던 중 1612년 2월 영모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국왕의 도장을 위조했다 붙잡혀온 김제세가 김직재와 그 아들 김백함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고 했고 이들을 조사하자 순하군의 장인인 황혁이 영모를 꾀하여 순하군의 양자 진릉군을 국왕으로 추대하려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영모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형을 받거나 쫓겨났는데 대부분 서인이나 남인들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613년 4월에는 개축옥사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칠서로 불리던 명문가 서자들이 문경세제를 넘던 상인을 죽이고 은을 빼앗은 사건이 영창대군을 옹립하기 위한 영모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김제남이 영모의 주모자로 몰리면서 그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김제남은 사사되고 그 세 아들도 화를 당했습니다. 영창대군은 일반인 신분으로 강등되어 교동으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강화부사 정왕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임목대비에 대해서도 폐문 논의가 시작되어 결국 임목대비는 서궁으로 옮겨져 사실상 감금되었습니다. 개축옥사를 기화로 광해군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동생을 죽이고 왕실에서 어머니에 해당되는 임목대비를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유학의 기본 윤리인 형제 간의 우애나 부모에 대한 효를 저버린 책임이 모두 광해군에게 돌아갔습니다. 광해군이 권위를 높이는 데 집착한 것은 신하들로부터 받은 존호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광해군은 영모 사건을 진압할 때마다 존호를 받았습니다. 재위기간 중 총 6차례 존호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48자에 이르는 조선 역대 왕들이 재위 중에 받은 존호 가운데 가장 긴 것이었습니다. 미신에도 쉽게 흔들렸고 특히나 궁궐을 짓는 데 너무나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운수에 집착한 광해군은 가까이 하던 술사들이 서울의 기운이 쇠했다고 하니 천도를 검토했고 대신들의 반대로 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창경궁, 인경궁, 경덕궁후의 경희궁 등 수많은 궁궐을 지었습니다. 전란 이후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경복궁의 10배 규모인 경덕궁과 창덕궁과 규모가 비슷한 인경궁을 동시에 건설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조도사와 도군별장이라는 특별 어사를 지방에 파견하여 재정 확보와 자재 수급에 열을 올렸는데 이러한 조치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동북아시아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가 이끄는 건주여진 집단이 성장하면서 주변 국가를 압박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강성해진 누르하치는 독자적인 문자도 만들고 건주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붙이면서 독자 행동을 하기 시작했지만 명나라는 이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이 취한 대책은 정보의 수집이었습니다. 실제 전투가 벌어질 것을 대비하여 수시로 군사훈련을 하도록 했으며 우수한 장수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의병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곽재우를 북병사로 발탁했고 변방 수령 대부분을 무인으로 임명했습니다. 무기 생산에도 관심을 가져 1613년 조총청을 화기도감으로 확대 개편했고 파진포라는 신무기도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1618년 누르하치가 무순을 함락시키면서 명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자 명은 조선에도 원병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명이 조선에 병사를 요구하면서 내건 명분은 제조지은이었습니다. 조선이 원병을 보내는 것은 외란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질 뻔했으나 군대를 보내 구원케 한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광해군은 일단 명의 원병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비변사의 신료들은 제조지은에 대한 보답과 춘추대의를 이유로 원병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광해군의 가장 큰 정치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이이첨 등 대부분의 대북파도 원병 수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직접 군대를 파견하라는 문서를 보내었고 결국 강옥립을 도원수로 임명하여 1만의 군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후군과의 전투는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명군은 후군군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고 도원수 강옥립은 출병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적에게 투항했습니다. 명과 조선의 연합군이 후군과 싸운 사르 후 전투는 명청교체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명은 끊임없이 조선에 재징병 요구를 해왔습니다. 광해군은 명의 재징병 요구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선은 평안도를 잘 지키는 것이 명을 돕는 최선의 길이라는 논리로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중립외교 정책이었습니다. 1623년 3월 서인 일파의 주도로 반정이라 불리는 무력 쿠데타에 의해 광해군 정권은 전복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기일파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이 총애하던 상궁 김계동이 그의 판단을 흐려놓은 탓이었는지 광해군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12일 새벽 반정 세력의 기습으로 내시의 등에 엎여 탈출한 광해군은 이첨이 저지른 짓이 아닌가? 라고 물을 정도로 사태 파악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000여 명에 불과한 반정 세력의 병력으로 광해군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인조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폐모살제였습니다. 어머니의 위치에 있던 임목대비를 대비해 자리에서 끌어내렸으며 동생 영창대군을 죽인 광해군은 강상윤리를 저버린 군주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궁궐 건설을 비롯한 수많은 토목공사로 백성들이 토탄에 빠지고 사직의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명에 대한 사대를 소홀히 하고 후군과 밀통하여 명을 배신한 군주였다는 것이 인조반정을 일으킨 대의명분이었습니다.
권좌에서 쫓겨난 광해군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명이 다할 때까지 19년이나 더 살다가 1641년 7월 1일 67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 부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던 광해군에게 심부름하는 계집 종마저도 면박을 주었다고 하니 반정 이후 19년이란 세월을 더 산 것은 그에게는 어쩌면 모진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해군이 권좌에서 밀려난 것은 분명 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수많은 과업만큼이나 대동법 시행, 동의보감 반포 등 훌륭한 업적도 많이 남긴 임금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대외 정책은 당시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로서 실력이 아닌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꼬리표가 끝내 광해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한 무리수들로 인해 반정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해군의 삶을 통해 우리는 정치에서 명분과 실리,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과 현실 감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의 부족과 권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측근들의 권력 남용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 결국 그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광해군은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선구자로 그리고 현실주의 외교의 선구자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권력이 무엇인지,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는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의 15대 임금 광해군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한 시대의 복잡한 정치적 역동성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